안녕하세요.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모티프로 소설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토대로 이제 소설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이 일단 대충 뭐냐면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군부 정권이 들어오죠. 군사 정권이.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무허가 빈민촌들이 이제 싹 다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 10만 명이 살 규모의 대단지, 엄청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 곳곳에 이제 뭐 시민 아파트를 막 지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다 집어 넣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야? 야! 집을 준다고? 하면서 냅다 갔죠. 이제 엄청 싼 값에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갔더니 뭐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냥 10만 명을 넣을 수 있는 땅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집을 주는 게 아니라 가구당 60에서 한 120제곱미터, 저 정도면은 몇 평이냐 저거? 한 3, 40평 정도 되네요. 3, 40평짜리 땅만 준 겁니다. 땅만. 땅만 금방 부어놓은 땅바닥이 제공됐고, 가구당 텐트 하나씩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그냥 이랬대요.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텐트만 떡떡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안 보이네. 뭐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문제가 뭐야? 그래, 그렇다 쳐. 어차피 뭐 판잣집에 살았다 쳐. 그래서 텐트면은 뭐 더 좋아? 근데 난방 안 돼. 물도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면 뭐야? 똥도 마음대로 못 싸요. 땅 파서 싸야 돼요. 서울까지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잖아.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루에 버스가 6대밖에 안 다닙니다. 근데 그거 10만 명이 다 타야 돼요. 미치죠, 그러면 사람들. 거기다 그땐 지하철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공장도 없고 뭐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생계수단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답은 뭐다? 시위해야죠.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막 당시에 이제 시위하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뭐 거기서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텐트 떨렁 주고. 당시 막 시위하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야? 사건 발생 5시간 만인가? 바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강주 대단지를 이제 성남시로 승격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이제 아파트 짓고, 공장도 짓고, 상하수도도 건설하고, 이제 추가 조치 막 많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죠, 사기. 그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한, 그냥 전형적인 그런 거였죠. 어쨌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살 터전을 뺏기고, 막상, 입주권도 샀는데, 비싼 값 주고 입주권을 갔더니 뭐야? 땅밖에 없어요. 사기당한 거죠. 거의 국가로도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은 이게 발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권 씨가 저거의 피해자였던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현대소설, 중편소설이고요. 좀 길어요, 길이가. 사실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매우. 네. 사실적으로 잘 나타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그 당시 뭐 정부를 까는 거겠죠?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자는 오씨예요. 여기서는 나라고 나와요. 나. 그 다음에 주인공은 권씨입니다. 권씨. 예, 그래서 서술자와 주인공이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현실 고발. 예. 방금 성남 그걸로 완전히 그냥 땅밖에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속아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외된 계층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일단은 이 소설에서 상징적 소재와 관련된 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구두가 나옵니다. 구두는 뭐냐면은 권 씨가 배운 사람인 걸 뜻해요. 1960, 70년대 특히나 그때는 고등학교도 가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학비가 없어서. 근데 권 씨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엄청 엘리트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을 뭐로 나타내? 구두로 나타냅니다. 구두의 상태. 그리고 사실적 문체와 예리한 문체식으로 현실의 모습을 지적한, 그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면 되게요. 자, 그럼 이제 뭐 할까요? 네, 이제 읽어볼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는 뭐 대충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새방살이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그러니까 조그만 방에 새를 놔요. 밑에 뭐 1층에 방이 좀 남나봐요. 이 방에 권 씨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 와요. 권 씨 가족은 통보도 없이 그냥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그냥 지들이 먼저 와서 전세금도 다 안 줘요. 거기다 권 씨 아내는 임신한 상태예요. 원래 이러면은 쫓아냅니다. 이거 계약 어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봐줬겠죠. 그래서 권 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취사도구뿐인 궁색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여러 켤레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게 닦아놓는다고 합니다. 권 씨가 이사 온 며칠 뒤 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 씨가 전과자이니 그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부탁이요. 왜 전과자일까요? 아까 시위한 거 보셨죠? 저러면서 뭐 휘말렸겠죠.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학생 집에 가정방문 가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 씨를 우연히 만나서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 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소요, 시위 주동자로 몰려서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까지 털어놓은대요. 결국 아까 말했던 그 광주 대단지 사건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 씨의 아내가 진통이 길어져서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죠. 문제는 애 낳을 돈이 없어요. 병원 갈 돈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문이죠.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대요. 아,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 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대요. 왜? 무언가를 부탁하려 온 사람의 태도죠. 부탁하러 온 사람의 태도 1.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잘 됐습니까? 아,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에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는 집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계속 버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병원 갈 돈이 없던 거죠.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못난 입에 혼 좀 나라고 어항에 이를 먹이는군요. 권 씨는 계속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에 무언가로 발뿌리로 뜬물을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발에다가 막 운동장에 발로 막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런 거를 하는 행동을 했나 봐요. 이것도 무언가를 부탁하러 온 사람의 태도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선뜻 말하기 힘든 거를 부탁하러 왔나 봐.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 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보면은 왜? 뭐야 왜 없어? 아, 일단 뭐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요. 왜 그랬냐면요, 권 씨는요 자신의 구두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그 구두가 바로 권 씨의 자존심이거든요. 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나 어느 정도 배웠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비록 나는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은 거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구두를 계속 신고 다녀요. 그래서 계속 구두를 닦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뒤에 쓸 거예요. 자, 이제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하면서 이제 이게 바로 권 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겠죠? 쇽 이게 진짜 이유였죠. 1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이밀었대요. 왜? 비굴하게 보이기 싫어서.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비굴하게 보이기 싫은 근데 얘들아, 이런 거 다 지금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죠. 왜? 나인 오 씨는요 권 씨에 대한 생각을 다 꿰뚫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줄 뿐이죠. 그래서 그걸 보는 우리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것들 다 간접 제시입니다.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간접 제시 중이에요. 야, 그래서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원 소리가 허망하게도 어이없게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갑자기 와가지고는 뭐, 야 100원만 이것도 아니고 10만원만?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고요.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밑줄 치세요. 10만원의 용도가 뭐예요? 아내의 수술비였죠? 지가 쓰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정상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애가 목에 탯줄을 감았다고 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의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대요. 그래서 저기 평상시의 권씨 밑줄 치시고 지식인으로서의 면모와 착한 천성. 지식인으로서의 면모와 착한 천성. 흰색 좀 써야겠다. 그래서 평소에 권시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라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그러니까 선뜻 빌려주기 좀 크죠. 부담스러운 금액. 빌려만 10억은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분만비 1, 2만원 정도라면 모를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밑줄 치세요. 권씨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죠. 쓰시고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다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가 간간히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 자, 여기서 밑줄 치세요.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괜히 빌려줬다가 못 받을 것 같으면은 애초에 그냥 책임도 못 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돈 빌려주는 건요,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나도 편하고 상대방이 안 줬을 때 그런 최악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친구나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애초에 그냥 안 받을 생각에 금액을 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책임에 따르는 동전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이 부분 쫙 하고 쓸게요. 자신이 받을 표를 염려하며 권씨의 부탁을 단호하게 보죠. 부탁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의 성격, 나의 태도는 어때요? 계산적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애초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인데요. 어쩔 수 없죠.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해타산적인 건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가 의사가 레전드야.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아, 지금 내 형편에는 현금은 어렵겠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자 봐봐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적 갈등이 두 개가, 갈등 양상이 두 개가 나왔어요. 갈등 양상도 일단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고 갑시다. 맨 처음에 나온 갈등은 뭐죠? 맨 처음에 나온 갈등. 이 소설의 갈등이에요. 첫 번째는요, 나의 내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뭐랑 뭐,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워요. 갚을 능력이 없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어려워. 자,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또 괜히 또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래도 좀 측은하니까 빌려줄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잖아요. 권씨 아내와 아이의 생사가 달려 있어. 돈을 빌려줘.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두 개가 갈등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 난 바로 지울게요. 너희들은 멈추고 쓰면 되잖아요. 계속 읽을게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입이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이번 시키는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자, 거기서 지금 뭐야, 이제 외적 갈등 하나 나옵니다. 이 소설을 두 번째는요, 누구와 누구? 나와 권 씨의 외적 갈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온다? 외적 갈등이니까. 아이고, 어딨어? 권 씨. 권 씨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내의 수술비를 위해 꼭 빌려야죠. 꼭 빌려야. 하지만 옷이 나죠. 나는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빌려주더라도 돌려받을 수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빌려줘도 확실하게 돌려받지 없으니 돌려받을 수 없으면 거절.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또 어떻게 돼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요거랑 예. 지금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기를 하시고요. 난 또 지울게요. 계속 읽겠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자, 밑줄 칩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두 닦는 동작입니다. 구두 닦는 동작. 왜 구두를 계속 닦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다 했죠. 구두는 뭘 뜻한다? 권씨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구두가 깨끗하게 항상 유지가 돼 있으면요, 권씨가 자존심이 아직 높다는 거고요. 구두가 더러워진 상태로 있으면 권씨의 자존심이 바닥을 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닦죠. 자존심 회복을 위한 거예요.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점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한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눌어붙는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밑줄 치세요. 상처 입은 권씨, 자존심을 회복하는 똑같아요 지금. 자존심에 상처 입은 권씨가 자존심을 회복하려. 그래서 이 말을 계속해요. 계속 상처받나봐요.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왔다. 아유,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는 비쳤다. 산 곱팽이로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요. 자, 일단 아까 여기 괄호 칩시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하면서 내 눈에는 비쳤다. 왜냐면 이제 권씨의 심정을 알아챈 거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10만 원은 너무 커요.
이제 자, 그래서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붙잡고 싶은 것이기. 뭐 이건 뭐냐면 영민이야 그냥. 그냥 권 씨한테 과영 느낀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뭐 어쩌라고. 그럼 진짜 빌려줬어야지. 그래서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3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거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대요. 왜냐면은 자 이게 아까 광주 대단지 사건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잖아요. 다들 이제 근데 굶주렸잖아. 그래서 그 시위 현장을 지나가던 참외 장사 트럭이 엎어졌는데 시위자들이 이제 막 시위하다가 참외를 보자마자 갑자기 다 달려들어서 그걸 막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때? 와 이거 참 나체구나. 다 빨개 벗은 것처럼 뭔가 좀 부끄러운 거야. 이 현실이. 그거를 권 씨가 느끼고 나한테 얘기해 줬었거든요, 전에.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그 느낌을 받은 거죠. 뭔가 좀, 부끄럽고, 뭔가 좀, 그런 걸 느꼈나 봐요. 왜냐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짜로 절박하다라는 거죠. 그 시위자들도 왜 그거를 참외를 막 아구아구 먹겠어요? 절박하니까요. 그러니까 권 씨도 지금 절박한 거죠. 씁시다. 그래서, 권 씨의 절박한 뭐야 이거 생존의 문제. 미안합니다. 이거 가로 바꾸세요. 이거 권 씨 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 놓여있으면 깨달아. 그리고 이제 뭘 깨달아요? 자기가 이제 빚이 있다는 걸 알아요, 권 씨한테. 내가 그에게 암만에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전세돈. 그러니까 내가 세를 놨다 했잖아요. 전세로 권 씨가 들어왔죠. 뭐 만약에 전세로 한 5천만 원의 집을 내놨어. 그러면 그 5천만 원 권 씨가 나갈 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게 전세예요. 그래서 그럼 뭐야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게 권 씨한테 받은 전세돈 있지 거기서 뺏어주면 되겠네 라는 거죠.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돈만 오면 언제든 수술해 줄 수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수술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세상이.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련한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를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 마비치 안경은 이제 좀 명품 안경이래요.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을 따름일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하려 했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그러니까 뭐야 권 씨 디스한 거죠. 아유 돈도 없는 새끼 이러면서 아빠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능력 없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오 씨가 받아칩니다.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권 씨 커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의사가 돈을 밝힌다고 또 지랄하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우선시하며 잠깐만 등 간지러. 수술을 미룬 의사를 향한 빈정거림의 표현. 쇼크. 쓰시고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된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에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여기서 사색은 죽을 빛, 얼굴이 완전히 죽을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하다 이거는 이제 생각하다는 뜻이고요. 사색이 된 이거는 이제 얼굴빛이 완전 거시기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근데 우리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외적 갈등이 하나 있죠? 누구와 누구? 권씨와 의사의 갈등이 있었죠. 이거는요, 다 써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과서에 써있어요. 갈등 양상. 의사와 권씨의 갈등. 의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맨 처음에 권씨 입장은 뭐였을까요? 빨리 수술해 달라는 거죠. 돈이야 어떻게든 가져오니까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위급한 상태의 아내를 빨리 수술해 주길 바람. 근데 이제 의사는 돈 내놔 이거죠. 의사는 수술비 주기 전까지는 수술해 줄 수 없다. 아, 팔 아파. 요거랑 요거가 또 갈등이죠. 이거 이제 외적 갈등이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니까요. 쓰시고 으짜 으짜 으짜.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4대인가 5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추요 고추. 남자애란 뜻이겠죠.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었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강보 이제 보자기에 쌓여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권 씨 이름이 권기용 씨인가 봐요. 지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시리.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수술 잘 됐네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 씨는요? 권 씨는 지금 가서 안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나온 줄 모르죠.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수술비를 대신 내준 날이죠.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근데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 취해 조금 많이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았는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대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대. 왜? 멱을 겨눈 시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몸에 이러고 있는데 일어나면 푹 찔리는 건데. 자, 근데 덜덜덜 떨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만큼 뭐야? 긴장하셨단 거지. 자, 밑줄 치세요. 떨고 있는 강도의 모습. 떨고 있는 강도의 모습입니다.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찔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일 것이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방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지단은 진탕 마신술로 한껏 용기를 돋았을 테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기만 해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 이 부분 밑줄 치세요.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기만 타고난 천성으로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때요? 누구의 눈이에요? 권 씨의 눈과 일치하는 이 말인 즉슨 뭐다? 누가? 강도가 권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눈치를 챈 거나 다름없습니다. 권 씨 그 눈치챔. 권 씨도 눈치 깠습니다.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 미끄러진다, 실패한다.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근데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예요. 오히려 강도를 협박하죠? 어수룩한 강도에게 조언하고 있죠, 오히려.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 안에 현금은 변변찮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잔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강도는 더욱 의심을 두고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으므로 나는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죽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울 거요.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강도는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웃긴 게 뭔지 알아?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왔네요.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 자, 강도의 어설픈 행동 1입니다.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뭐 남의 집 털러 오는데. 어설픈 행동 1입니다. 그게 뭐야?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다리를 떨다가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강도의 어설픈 행동 2번째입니다. 어때요? 강도의 순진하죠. 그래서 이거는 강도의 순진하고. 그러니까 권씨예요 이거 지금 그냥. 하는 행동 봐라. 강도 이게 프로가 아니죠. 그냥 홧김에 하는 것 같아요. 자, 녀석이 도로 잠든 길을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뺀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다.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 야, 칼을 들고 왔는데 칼 벗어 던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역으로 털리지 않을까요? 강도의 부주의한 행동. 3번째죠.
어? 강도의 어설픈 행동. 그래서 뭐야? 내가 식칼 집었어요.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뭐야? 오히려 내가 큰 소리 치고 있죠, 강도한테.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가지고는 다시 내맥을 긁어놓았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른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에, 그가 권씨인 거 알았기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에이,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 이죽거리긴. 뭐야, 자신을 비웃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이 우리 집을 거들떠고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뭐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아니면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뭐야, 눈치 깠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팔 이렇게 된 거죠.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난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이거 뭐야? 원래 의도는요, 그러니까 권씨가 다음날 나를 볼 때 좀 무안해하지 않게 그냥 편안히, 그냥 너 강도야, 빨리 나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살짝 좀 그랬죠. 오히려 권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이게 더 큰일 난 거죠. 상하게 함.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애들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합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네 수술비 대신 내줬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믿겠냐? 지금 얘는 몰라요, 그 상황을. 지금 대신 내준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권씨 입장에서는 야마가 돌죠. 이거 씁시다, 여기. 권씨의 수술비를 대신 내준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겁니다. 우회적으로 말함. 그때 이제 권씨가 뭐래요?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떠올리며 한 말이겠죠. 왜? 맨 처음에 10만원 빌려달라 했을 때 안 빌려줬잖아요. 꺼지라며. 그래서 나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아따 이거 지워야겠는데? 떠올리며 말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깊은 아이고, 이렇게 보시고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시카를 들고 찾아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겹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미친, 지금 문간방은 얘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가 잊은 거죠, 강도라는 걸. 자신이 강도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죠. 미친, 그러면 나 권시오라고 얘기하는 꼴인데. 그래서 이제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훗날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얘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고 그냥 내 권씨한테 권씨 내 강도 들어왔었어. 뭐야 이러면서 그냥 없던 일로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가 뭐래? 대부분 저쪽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 권씨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하는 일이죠. 자존심을 지켜주기. 그렇죠. 이 말은 권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뭐야? 자존심 개박살났다 이거죠. 나는 분명히 권씨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지만 오히려 자존심을 개박살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아요. 들통난 것을 알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존심을 내세움.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나갔어요.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왜? 권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길 기다려.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돌아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오누이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얘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 떼일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날, 그 다음 날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나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나는 판단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대요. 자, 어쨌든 간에 왜냐면 그거를 확인했으면 뭐다? 내가 그거라는 거죠. 이제 구두를 통해 권씨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었으니까. 이거 밑줄 치세요. 그래서 자 이거 일단은 두 개 써야 되네.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으면 이 부분도 일단은 가서 다시 씁시다. 뭐냐면 내가 어설픈 배려로 권씨에게 상처를 준 거거든요. 어설픈 배려로 권씨에게 상처를 준 거. 아, 나 왜 이렇게 또 두드러기가 올라오니 큰일 났네. 상처를 어디 갔어? 상처를 준 것을 자체. 그 다음에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대요. 왜? 그거를 보면 권씨 심리상태 알 수 있으니까. 통해 권씨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음. 이 정도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뭐 그래서 것이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썼죠?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괄호 쳐는 게 더 나아요. 기니까. 구두쿠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활에 올려져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괄호 치고 나도 이제 알고 있어요. 나도 권씨의 구두 상태가 권씨의 자존심 상태를 알 수 있죠. 자존심 상태라고 생각. 자존심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깔고 덮을 때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야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 그러니까 비싼 게 위치해 있어야 될 곳에 구두 10켤레? 9켤레가 뚜루룩 있었대요. 9켤레가 됐대요. 원래는 10켤레야. 왜? 하나는 신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권씨가 구두를 오지게 소중하게 여겼죠. 권씨가 구두를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음.
알 수 있음.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3켤레였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돌려가면서 10켤레 중에 7개를 빼가지고 졸라 닦아.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1 하고 이렇게 돌려서 씻는 거죠.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뭐야? 권씨의 자존심이 회복되지 않을 거란 거야. 권씨의 자존심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임.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왜? 이순경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 전과자니까 잘 보라고 얘기했던 아까 앞부분 줄글에 잠깐 나왔던 사람이죠. 행방불명했으니까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자,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숙제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